안녕하세요. 사랑꽃 복지관 부모님. 저는 다인 ABA 행동지원센터 대표로 있는 박인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총 3개의 강의를 듣게 될 텐데요. 큰 주제는 바로 긍정 양육을 돕는 ABA 전략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3가지 강의가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의는 긍정 양육과 응용 행동 분석, 즉 ABA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 양육의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다음에는요. 응용 행동 분석 ABA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행동과 ABA를 통한 분석적 시각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마주하는 고민 행동, 즉 문제 행동에 대해서 문제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문제 행동을 예방하려면 전조 행동이라는 것을 잘 미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행동이 왜 학습됐을까? 왜 유지되고 있을까? 그 강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모님도 실시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긍정 양육을 돕는 기본적인 ABA 전략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어떤 대응을 취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고 자녀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근데 아이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강화와 프리맥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전략들을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감정적이 좀 되잖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양육 방식을 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돕고 마지막으로는 집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이 ABA 전략들에 대해서 전달드리는 것이 이 3가지 강의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주제, 긍정 양육과 응용 행동 분석의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육은 정답이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이때 긍정 양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가족에게 보다 좋은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서 좋은데요. 부모님들과 긍정 양육의 정의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쭉 읽을 건데 부모님들께서는 들으시면서 나에게 어떤 키워드가 남는지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 양육의 기본 전제는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이다. 긍정 양육은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살피기, 가르치기, 이끌기, 소통하기, 아동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포함하는 부모와 아동 간의 계속적인 관계이다. 긍정 양육은 양육하는, 힘을 실어주는 비폭력적인 특성을 가지며 자녀의 완전한 발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정하고 인도하며 여기에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잘 읽어보셨을까요? 긍정 양육의 3가지 핵심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하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잘 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미워질 때도 있지요.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일관적인 태도로 보살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지지해주고, 애정과 따뜻함과 안전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부모가 이것을 제공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줬을 때, 그 다음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부모님은 존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공통적으로는 바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존중의 공통적인 특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자녀는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자녀는 현재 어떤 발달 단계에 있을까요? 유아기인가요? 아동기인가요? 청소년기인가요? 아니면 성인기인가요? 각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주요해지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아기 때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 인지나 언어나 정서나 사회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 어떤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 아동기 때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이때부터 자아 존중감이 크게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현재 충족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장애 존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아이들에게 다른 특성들을 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충동적인 것들, 아니면 감각적으로 예민한 것들, 어쩌면 사회적으로 기술이 부족해서 그거를 키워나가는데 유난히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화가 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슬프더라도 아이에게는 절대로 폭력적이면 안 된다라는 비폭력적인 것, 비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위에 얘기했었던 감정, 관심, 장애 등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긍정 양육의 매우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거 매우 어렵지요. 부모님들께서도 성장하시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가르침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뭐 욕구, 이런 것들을 무한정으로 인정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럼 싸울 일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것이 다 바람직한 긍정적인 양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TV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언제 꺼야 되는지, 예를 들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행동들은 괜찮지만 어떤 행동들은 안 되는지 등등 규칙과 한계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전달하는 것, 그리고 교육하는 것,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들 매우 중요하고,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학업적으로 배워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든 언어든 정서든 어떤 영역이든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취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이 긍정 양육에서 함양해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긍정 양육을 요약한다면 양육의 과정은 애정과 통제의 균형 맞추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움린드라는 학자는요, 양육의 두 가지의 주요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애정, 두 번째는 통제입니다. 애정은 저희가 앞서 얘기했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통제는 가르침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TV를 더 보게 할까 말까, 이 행동을 통제할까 말까, 더 뛰어다니게 할까 말까.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 항상 기억하실 건 바로 애정과 통제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맞춰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자녀의 욕구와 관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르침만 제공하며 통제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내 자녀의 애정과 관심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되, 어느 정도의 한계선상에서 내가 자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줘야 하는지,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양육을 하신다면 그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보다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긍정양육, 너무나 실천하고 싶지만 사실 어려운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뻘개지는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지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그거는 아마 가장 많은 경우는 자녀들이 안 했으면 하는 행동, 즉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문제 행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도 이러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예방하고 어떠한 양육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꾸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각자 떠오르는 형태들이 이렇게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문제라고 보고 이러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 행동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본인의 학습과 발달을 저해할 때 문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하는 행동 때문에 교실에서 나와야 하거나 센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거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을 우리는 문제 행동으로서 보고 집중적인 개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행동일 때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지나치게 다가가서 만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등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하지요. 그리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따뜻한 관심보다는 부정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혼난다거나 친구들로부터 거절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거절당하거나 따뜻한 관심을 못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기쁨으로부터 계속 배제가 될 때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다른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보일 때 이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서 물거나 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물게 되면 혹은 다른 사람을 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해 행동이지요.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보인다면 이건 역시 문제라고 보고 시급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녀가 보이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뜻한 관심 기울이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도형들처럼 각자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이라든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MBTI가 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심을 잘 오히려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내 뱃속으로 낳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자녀의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따뜻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무엇이 따뜻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 자녀는 자녀가 보이는 행동, 자녀가 생각하는 것,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 요인에는 첫 번째는 내적 요인, 두 번째는 외적 요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적 요인은요, 자녀 내적으로 있다고 해서 내적 요인이에요. 즉, 자녀가 가진 것들이요. 우리 자녀는 장애로 인해서 아주 개별적인 특성들을 갖게 되지요.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 사회적인 능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변화를 싫어할 수 있고요. ADHD가 있으면 주의를 일관되게 기울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이렇게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내적 요인으로 가장 큰 것, 즉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잘 알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기질, 그리고 인지적인 능력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적 요인들이 자녀가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 생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된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 내적 요인만이 자녀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외적 요인을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자녀 바깥에 있는 요인들이에요. 자녀 바깥에는 누가 있지요? 바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요. 우리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즉 가족,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학교 친구들, 센터 선생님, 더 크게는 어, 예를 들면 뭐 병원 그리고 뭐 미용실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들까지 이러한 외적 요인 모두가 사실은 자녀를 결정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줄이거나 늘리고 싶다면 저희는 내적 요인만 다뤄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장애를 뭐 줄이거나 뭐 아니면 뭐 인지적인 능력을 늘리거나 그런 것만으로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 즉 가장 가까운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지가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모두 다루려는 꾸준한 노력이 자녀의 행동, 생각, 정서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티취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행동에 대한 아이스버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빙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모델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줄이고 싶은 문제 행동. 이 문제 행동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빙산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들은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특징과 결핍된 행동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폐 친구들은 감각적으로 과민하고 변화가 어렵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것. 지적장애 친구들은 학습 속도라든지 어떤 인지적 능력의 어떤 어려움이 같은 것들. ADHD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동성과 산만함, 주의의 산만함, 뭐 이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핍이 있을 수 있지요. 의사소통 능력, 학습 능력, 그리고 정서 조절 능력.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결핍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내적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문제 행동만, 자녀가 보이는 이 행동만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접근은 결국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빙산의 일각만 계속 살펴보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내가 진짜 고민하는 문제 행동을 줄이려면 그 빙산의 아래에 있는 부분들, 우리 자녀가 장애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특성들, 혹은 부족한 부분들, 정서 조절 능력이 부족한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지, 학습 능력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채워줄 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티치의 아이스버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는 뭐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는지를 잘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부모님,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ake my hand. No, Alex. It's fine, isn't it? I'm not naughty. I'm autistic. And I just get too much information.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지금 이 영상 속의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는 지금 그 쇼핑센터에 갔는데 이 쇼핑센터에 수만 가지의 감각 자극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 보셨었지요? 소리도 다 들려오고 이제 이런 빛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장애의 특성 중에 하나로 감각적인 어려움을 본 겁니다. 이 감각적 어려움은 자폐 친구들에게 흔하게 나타나지만 사실 다른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즉 감각적 자극을 저희가 사실 이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감각 자극들이 있잖아요. 뭐 빛도 있고 촉각도 있고 그러니까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여러 가지 감각 자극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적당히 여과하고 조절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해서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이는 과잉 반응성을 하거나 지나치게 조금 받아들이는 과소 반응성을 보일 때 감각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속의 친구는 어떤가요? 어떤 어, 어려움이 있나요?
바로 과잉 반응성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감각 자극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라면 부모님이 만약 이 영상 속에 이 친구라면 어머님, 아버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지치고 압도되고 이런 감정 느끼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쇼핑몰에서 막 대굴대굴 구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감각적 어려움이라면 이 행동을 줄이려면 저희는 아까 그 아이스버그에 따르면 당연히 이 감각적 어려움에 대해서 적절히 잘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시끄러운 장소에 갔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어떤 휴식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건 당연히 조용한 장소로 가는 거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대처 전략. 시끄러운 곳에 가기 전에는 무조건 헤드셋을 쓰고 가서 소리를 적절하게 차단시켜주고, 너무 밝은 곳에 가기보다는 조금 더 구석으로 가서 걸어 다님으로써 사람들하고 지나치게 자주 부딪히거나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끔, 너무 혼란스러운 장소로 가지 않게끔 내가 예방을 해준다는 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들이 아이한테 제공이 된다면 이 영상 속에 나오는 그 결과, 아이가 쇼핑몰 바닥에서 이렇게 눕게 되는, 대굴대굴 구르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건 자녀의 행동이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그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 속의 아이가 대굴대굴 구르는 것에 그 이유 이면에는 감각적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 문제의 그 이면에도 뭔가가 존재할 겁니다. 어떤 이유가 존재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뜻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자녀의 문제 행동을 줄이는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외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외적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뭐 부모, 뭐 교사, 뭐 친구, 그리고 넓게는 뭐 병원, 미용실 이제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외적 요인이 얼만큼 협력하는가는요, 자녀의 행동 문제를 줄이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일례로 이제 학교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이 교육청의 관리 하에 한 학생의 문제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시스템의 구성원을 한번 보면요. 부모, 아동, 교사 뿐만 아니라 행정가, 예를 들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혹은 이제 실무사 선생님 등등,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 이 여러 사람들이 팀으로서 딱 묶여서 함께 협력하며 자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자녀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 가족 전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이런 사람들의 협력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는 변화의 의지가 있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자주 돌봐주시는 이모님, 뭐 활동 보조인 뭐 이런 분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끌기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부모나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즉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변화를 하게 되면요. 분명히 자녀에게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 자녀에게서의 변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변화는요. 결국에는 조직의 변화, 즉 가족의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어요. 어머니의 노력을 통해 아버지가 변화할 수 있고 아버지의 노력을 통해 어머니가 변화할 수 있어요. 자녀가 이렇게 변화한 걸 보면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변화할 수 있고요.
그것을 지켜보던 활동 보조 선생님도 함께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변화하기 힘들어 보일 땐 우선 나 한 명이라도 변화하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여러 외적 요인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고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도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긍정 양육이 무엇인지,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응용 행동 분석, 즉 ABA에 기반해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어떤 전략들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응용 행동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응용 행동 분석 ABA. 부모님들께서 이 ABA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친구들 중에서 ABA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래서 ABA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부모님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ABA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응용, 행동, 분석.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좀 특성을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applied의 A, 응용적이란 ABA에서는 실제 삶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자녀에게 대해서 생각해 보면 줄이고 싶은 행동들도 많고 늘리고 싶은 행동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한글도 알았으면 좋겠고 숫자, 산수도 좀 했으면 좋겠고 자해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상동 행동 안 했으면 좋겠고 양말을 똑바로 신었으면 좋겠고 손을 씻으라고 하면 좀 깨끗하게 씻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들을 동시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없지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무엇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발전을 이끌어낼까를 고민을 할 때 그 기준이 바로 실제 삶에서 의미 있는 행동,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자해 행동을 하는 것을 멈췄을 때 어떤 자녀의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까? 내 자녀가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였을 때 자녀의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까? 자녀에게 양말을 똑바로 신는 행동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녀의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자녀의 삶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것이 바로 이 응용적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behavior, B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동적이란 ABA에서는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모님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부모님, 충동적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을 하나 떠올려 보시겠어요? 떠올리셨나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경험해 본 바 부모님들께서 주로 보고하시는 것은 식사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다. 계속 돌아다닌다. 아니면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때린다. 물건을 던진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충동성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떠올리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근데 충동성이라고만 사람들끼리 소통한다면 그럼 정확한 소통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서로 충동성에 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또한 충동성. 부모님이 얼만큼 다루실 수 있으실까요? 부모님 그거 충동성 줄일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지요. 하지만 구체적 관찰 가능한,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정의하시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만약 식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돌아다니는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신다면요. 그렇게 정의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면 보다 정확한 소통이 가능해지겠죠. 보다 같은 행동에 대해서 노력할 수가 있고 관찰할 수가 있어요. 또한 충동성이라고 얘기했었던 행동을 식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는 행동으로 정의했을 때는요. 충동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어떻게 다뤄? 이러한 감정이 들었지만, 식사 시간에 중간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행동으로 정의한 순간 그 행동은 관찰할 수 있고, 내가 중재로서 다룰 수 있는 행동으로서 변화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날리시스 A, 분석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적이란 환경이 행동 변화의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찰 가능한, 변화 가능한 환경들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식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그 행동에는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미 그 전에 실컷 간식을 주셨을 수도 있고, 아이가 일어나고 나서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가 중간에서 일어났을 때 지나치게 혼을 내면서 막 좀 부정적인 관심을 주셨을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닐 때야만 막 주목하면서 관심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분석을 통해서 발견하시게 되면 우린 뭐가 가능해져요? 자녀 탓을 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환경으로서 부모님이 변화했을 때 자녀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관찰하시기 시작하시면 부모님이 양육 태도를 점검하며 양육 태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특성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ABA입니다. 이런 ABA, 이런 학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전략들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들께서 앞으로 배우시게 되실 문제행동 분석법 혹은 어떤 그 행동을 줄이기 위한 전략들, ABA 전략들은 다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강의를 쫑긋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